자,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이야,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BCS 이론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왜 꿈에도 그리느냐 하면, 우리가 로젠을 공부할 때도 BCS가 뭐 조금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풀책을 공부할 때도 그랬고, 하여간에 BCS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항상 뒤로 미루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진짜로 들어가요. 물론 이게 챕터 3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 읽어봤겠지만, 예습 다들 해봤겠지. 여기서 이제 이게 뭐라 그러느냐면,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세컨 콘티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무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물론 팅캄의 어린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뒤쪽에 가서 보면 말이야, 논 로컬 시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면 BCS 시어리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거 공부하는 게 또 그렇게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다가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뒤는 다 빼라, 뭐 이런 얘기를 주는데, 안 빼고 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일생에 아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BCS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 BCS의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른바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쿠퍼 페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고체가 있으면, 고체 내에 이제 일렉트론이 있는다. 일렉트론이 이제 페어를 이룬다 하는 얘기예요. 이 일렉트론이 이제 페어를 이룬다는 얘기가, 그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지. 왜 그러냐면 일렉트론이 이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두 개가 말이야, 어떻게 서로 끌어안고서 두 개가 손잡고서 항상 다니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이 상당히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전도가 1911년도에 발견이 된 다음에 1956년, 그러니까 47년 동안 왜 초전도라는 현상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느냐면은, 이 쿠퍼 페어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페어를 이룬다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게 성립되지 않고, 적어도 자유공간 같은 데서는 이게 성립되는 얘기가 아니지. 왜냐하면은 두 개가 다 청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거 끌어다녀가지고 인력으로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이 고체 안에서는 이게 페어를 이룰 수 있다. 고체 안에서 이게 서로 인력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맨 처음에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른바 프로일리히인데, 옴라이트 찍는 게 어디 있는데? FROHLICH. 아, 여기다 찍는구나. LICH 맞지? 프로일리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 1950년도에 일렉트론들 사이에 서로 잡아다닐 수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얘기해요. 그거 어디서 가능한 얘기냐면은, 이게 가능한 게 고체 내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유 공간에서는 일렉트론하고 이제 총력이니까 잡아다니는 게 당연히 없지. 그렇지만 고체 내부를 이렇게 보면 일렉트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일렉트론이 있고 여기 이제 일렉트론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일렉트론이 있으면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플러스 전기를 띤 차지들이 있으니까 일렉트론이 있지만 그 백그라운드에는 항상 플러스 전기를 띤 이러한 레티스 격자들이 이제 있고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일렉트론이 휙 여기 한번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 일렉트론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일렉트론이 마이너스 전기를 띤 놈이 지나가면은 플러스 전기를 띈 게 이게 천천히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올 거예요. 이게 플러스 전기를 띈 거는 매스가 굉장히 크니까 일렉트론이 지나가고 휙 지나간 다음에 리타디드 이펙트인데 천천히 일렉트론이 지나간 자리를 향해 가지고 이게 이제 몰려올 거고 그러면은 요 일렉트론이 지나간 그 트레이스를 보면 거기에는 플러스 전기를 띈 것들이 이제 더 있을 거고 그래서 이쪽 일렉트론이 보면 일렉트론이 지나간 자리는 항상 플러스 전기를 띤 놈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놈이 끌려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를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른바 플로일이라는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프로일리의 이 얘기는 상당히 이제 그 심각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컨덕터의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를 보면 거기에 백그라운드에 매스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M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일렉트론의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스포컨덕터의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를 보면은 아이소톱을 넣으면은 아이소톱의 매스에 따라 가지고 TM이 무거운 거를 가지고 하면은 디스가 이제 작아지니까 여기에 분명히 포논이 관계가 된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챘었고 그래서 이 프로일리의 이 인력이 이제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이게 어떻게 잡아다니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게 슈퍼컨덕터에 무슨 영향을 줄 거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았고 다음에 이게 어떨 때 여기에 지금 일렉트론이 있으면은 일렉트론의 스핀이 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스핀은 업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놈하고 일렉트론의 스핀이 다운이고 왼쪽으로 가는 놈이 이런 것들이 이제 쿠퍼 페어를 이룰 수 있다. 이런 확률이 최고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쿠퍼예요. 그래서 프로일리는 인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쿠퍼는 쿠퍼 페어를 이룰 때 스푼 업다인 놈하고 모멘텀이 K하고 마이너스 K를 이루는 놈이 페어를 이룰 거다. 그런 확률이 제일 크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이제 쿠퍼고 이거를 보고서 이 고체 내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의 일렉트론이 있는데 그 일렉트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매니바디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른바 슈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는 과정하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게 고체 내에서는 이렇지만 고체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여기에 지금 차지 Q라는 놈이 있으면은 차지 Q에 의해 가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여기 일렉트론이 있고 여기 지금 일렉트론이 있다.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그러면 프리 공간에서는 둘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가 R분의 2자승이 되는 거를 이제 알아요. 자, 이 V를 말이지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VR에다가 E에 I에 Q에다 R 써놓고 DR을 하면 그러면 Q자승분의 5파이 2자승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동시다, 그렇지. Q자승분의 1이 되지. R분의 1을 적분을 해가지고 모멘텀 공간으로 보내면은 이게 Q자승분의 1이 준비하게 돼요. 그 Q가 이거는 전자기학에서 많이 했지.
고치에서 왔어? 그런데 말이야, 이거는 이제 공간 중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고치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치 속으로 들어가면은 다이렉트릭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VQ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VQ가 이놈이 엡실론의 Q 자승분의 이렇게 되고, 엡실론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른바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치에서 이제 배웠을 거고, 그러면 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해요.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스타틱한 경우를 보면은 거기에 스타틱한 경우를 보면은 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처음으로 계산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이름이 토마스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페르미 토마스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하면 다이렉트릭 콘스턴트가 어떻게 되느냐면 Q 자승분의 KS의 자승이다. 다이렉트릭 콘스턴트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를 내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한 것 같은데 풀체크하면서 내가 강의해줬지 이거. 유도하지 않았니 그때? 안 했나? 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힘차게 했다 그러는데 한 사람도 대답이 없는 것으로 봐서 기억부터 안 했다 말이지. 안 했다고 모른다 이거지. 우선 토마스 페르미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게 이거 있는 거는 알죠? 이 문제점에 이 키틀 책에 베이비 키틀 고체 물리책 그걸 보면 토마스 페르미 어프록시메이션 딱 나오잖아.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응? 어려운 키틀 말고 베이비 키틀 있잖아. 그렇게 나오잖아. 은지야 요새 배웠지? 키틀 책 안 배웠어? 아니까 주저주저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배웠어. 그치? 자, 그럼 VQ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말이야 고체 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4파이의 2자승에다가 Q자승에다가 K의 S의 자승이 돼요. 이게 고체 내에 들어가면 스타틱한 경우를 보면 여기에 Q자승 대신에 거기다가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Q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전체가 다이버지 않지 않는다 하는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이게 Q자승이 있는데 Q자승이 아니라 Q자승에다가 어떤 콘스턴트를 이렇게 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우리 이 포텐셜을 알면 이거를 인버스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어디가 나오느냐면 인버스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뭐가 나오지? 리얼 스페이스에서 V가 나요. 그래서 VR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꼴로 되느냐면 VR을 보면은 R분의 이게 2의 자승에다가 우리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R 써놓고 이렇게 람다가 KS분의 1인가 그래. 람다분의 1이 KS인가 그래. 그래서 이 어떤 포텐셜이 나오느냐면은 이게 U가 포텐셜이 나온다. U가 포텐셜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키틀책을 보면, 베이비 키틀책을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수영이 배운 적 있지? 아니, 고쳐놓은 지 2년 지나가지고. 야, 2년 지나서 모르는, 나 진짜 20몇 년 지나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지. 어? 2년 지나면 배웠다는 거조차도 까먹는단 말이야? 이게 뭐가. 그거는 배워. 네. 아, 배웠다는 건 알아? 네. 배운 지 오래되면 되면서 더 많이 까먹는구나. 이 육아 포텐셜을 이거 사실은 아주
아주 대단하게 쉬운 건데 뭐냐면 여기 자유공간 내에 전자가 하나 있고 그러면은 그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주위에 포텐셜을 보면은 R분의 2가 된다. 그런데 자유공간이 아니고 레티스 안에서 보면 이게 그냥 플러스로 하자. 그냥 플러스가 여기 있다 그러면 플러스 차지가 있다 그러면 자유공간에서는 달려올 놈이 하나도 없는데 이 자유공간이 아니라 고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 전기가 있으면 주위에 여기 지금 일렉트론 클라우드들이 이쪽으로 이제 몰려와가지고 이 밖에서 보면 이게 R분의 2라는 이러한 포텐셜이 보이질 않고 이게 스크린이 돼서 밖에서 이쪽에서 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면 항상 플러스가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크린이 돼가지고 육아와 같은 포텐셜 모양을 이거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아주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 고체 내에 들어가면 그러면 보니까 고체 내에 들어가면은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거기에 다이렉트릭 펑션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 팅캄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토마스 페르미의 어프록시메이션이 있는데 고체 내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육아 포텐셜 같은 모양을 하더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육아 포텐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자유공간 내에서도 0보다 크고 이 동네에서도 0보다 크다 이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공간 내에서도 리펄시브 포스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체 내부를 들어가더라도 일렉트론 2개를 놓으면 리펄시브 포스가 이제 작용을 하더라. 근데 거기에다가 이 프로일리의 생각에 의하면 그놈이 결국에 가서는 그놈이 인력이 줄어드는 거 정도가 아니고 인력의 사인조차 바뀌더라. 그거를 맨 처음에 그 예측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일리이고 이거를 구체적인 모델을 가지고서 공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른바 파인즈라는 사람이에요. 파인즈. 제일리의 모델. 자, 파인즈의 제일리움 모델에 의하면 여러분 젤리움이 뭔지 아니? 젤리움이 뭐냐면 젤리라는 거 있지. 젤리를 보면 맛있는 젤리를 보면 그거를 보면 두부하고 비슷해가지고 어느 곳이나 다 밀도가 다 비슷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고체를 어떻게 보느냐면 고체를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격자가 있는 이 고체에 뭐가 있느냐면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을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이 결정 구조를 다 싹 지워버리고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띤 백그라운드에 일렉트론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간단한 어프로시메이션인데 이 completely crystal structure를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포텐셜을 이 젤리움 모델을 가지고서 이 포텐셜을 구해보니까 그러니까 스타틱한 경우에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5파이 자승에다가 Q자승에다가 그 다음에 KS의 자승 그 다음에 5파이 2자승에 Q자승에 KS 자승에다가 오메가 Q의 자승에다가 오메가 자승 오메가 Q의 자승이라는 거를 이제 파인즈가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요 뒤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포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 포넌에 의한 mediated interaction. 그래서 포넌 mediated interaction을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토마스 페르미 어프록시메이션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안에 사실은 포넌도 있으니까 아까는 스타틱한 경우인데 지금은 포넌들이 이제 바이브레이션 하는 것들이 있다. 일렉트론이 쫙 하면은 포넌 모드 중에서 바이브레이션 하던 놈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너무 빨리 바이브레이션 하는 놈들은 별로 반응을 많이 못하고
그치?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제 프레퀀스가 이제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오메가 자승이 말이죠. 오메가 자승이 오메가 Q의 자승보다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프레퀀스보다 크면은 이쪽도 앞에 것도 플러스고 뒤에 것도 플러스인데 만약에 오메가 자승이 말이지. 그래서 오메가 Q의 자승보다도 이렇게 작을 땐 앞에 거는 플러스인데 뒤에 건 어떻게 되느냐면 네가티브가 나오더라. 그래서 네가티브가 되니까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 인력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인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앞이 포지티브고 뒤가 네가티브면은 네가티브가 값으로 따지면 매그니티드로 따지면 커야지만이 전체가 네가티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영역이 이제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1보다만 크기가 매그니튜드가 1보다 크면은 전체가 포텐셜이 네가티브가 되는데 그런 영역이 나오는데 그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프레퀀시가 낮은 영역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그래서 V가 이게 Q만이 아니라 프레퀀시까지 들어가는 영역이 이런 것이 이제 존재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언제 그런 것이 존재하느냐면은 오메가가 이제 작은 경우에 오메가가 너무 크면은 양쪽 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안 되고 오메가가 작은 경우에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일렉트론 두 개가 고체 내에 들어가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서로 인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때 오메가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포넌의 컨트리뷰션이고 포넌이 기여를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모델을 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파인지고 프로일리가 전체가 네가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어트랙티브 포스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주 계산을 철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보트라는 사람인데 이 카보트가 이 사람이 밴드 스트럭처도 넣고 말이지. 구체적으로 이제 밴드 스트럭처. 왜냐하면 밴드 스트럭처를 이제 넣어야지만이 물질마다 그 다른 슈퍼컨덕티비티의 그 성질들을 보여주니까 밴드 스트럭처도 넣어야 되고 일렉트론 보논 스트럭처도 이게 보논의 이 커플링 콘스탄트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처음으로 계산을 한 사람이 이제 카보트라는 사람이에요. 카보트가 지금 어디 있느냐면 이게 캐나다에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캐나다의 맥길이 몬트리올에 아직도 있고 이 사람 아직도 상당히 활약을 하고 카보트의 제자일 거야 아마 마세글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랭크 마세글리오라는 사람이 또 고전적인 BCS 이론에 아주 상당한 대가인데 그 프랭크 마세글리오 기억하는 사람 프랭크 마세글리오가 어디에 왔었느냐면 그 요즘에 피닉스 밖에 왔었지 그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옆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프랭크 마세글리오 피닉스 밖에 갔던 사람 가만히 있어보자. 정대도 갔었지 그지? 현석이도 갔었지? 안 갔니? 정대 혼자 갔었니? 진주 갔었지. 이럴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번씩 찍으라 그랬잖아. 줌 딱 해가지고 그래서 밖으로 하는 걸 가있어. 줌은 젊었을 때 여기 안가려 자신 있는 거. 너무 충시켰다 지금 다시 줄이죠. 그래 프랭크 마세글리오가 이 카보트하고 아마 카보트 제작회 굉장히 그 캐나다에서 그래서 BCS 이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니튼가 이 사람 제자를 내가 볼던 그 이름 잊어버렸네 그 아줌마인데
이 BCS 이론에 이거를 아주 정통파로 카보트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MGB2에서 투밴드 이론까지 이거를 연장을 시켜가지고, 투밴드 이론의 트랜지션 템퍼레처라든지 여러 가지 이 논문을 이번에 써가지고 퀀텀에서 며칠 전에 올리고, 나 만났더니 그거 읽어봤네. 그래서 언제 올렸냐 그랬더니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올렸다고. 내가 그렇게 나 지금 저 옥스퍼드 가 있는데 말이지, 거기서 탁 만났더니 옥스퍼드 오기 전에 마지막에 주말에 탁 올리고 나타나서 읽었냐 그러면 그 아줌마가 있었다. 근데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쓴 것 같아요. 여자. 그래서 그 이름은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1년 내로 내가 다시 불러와가지고 MGBT에다가 이 BCS 이론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했느냐, 그거를 이제 좀 강의를 좀 깊게. 그 논문을 보면 우리 논문들을 여러 개를 레포를 했어. 그래가지고 뭐 도표 같은 걸 보면 우리 단결정에서 나왔던 헌정이하고 강명원 가서 그 논문들을 레포를 해가지고 그 자기가 기선한 거하고 트랜지션 템퍼레처라든지 여러 가지 성질들하고 쭉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하여간에 이 카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카보트가 옛날 BCS 이론에 아주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밴드 스트럭처라든지 일렉트론 포넌 같은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기선을 한 사람이고, 그러나 BCS 이론에서는 이렇게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포텐셜 폼을 쓰질 않아요. BCS 이론에 의하면 포텐셜은 그냥 네가티브다, 콘스턴트 네가티브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잘 맞아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BCS의 근간이 되는 포텐셜이 어트랙티브 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그거는 디테일한 거는 이제 안 하는 이럴 때 여기 지금 일렉트론이 있고, 일렉트론이 있으면 이놈들이 이제 어트랙티브 포스가 작용을 하는데, 어떨 때 어트랙티브 포스가 맥시마이즈 되느냐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일렉트론 포넌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스핀이 업이고 이제 스핀이 다운이고, 페어를 이룰 때는 스핀을 보면은 업이고 다운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멘텀을 보면 모멘텀은 이게 K가 되면 이쪽이 마이너스 K가 된다. 이럴 때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에 맥시마이즈가 된다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쿠퍼예요. 그래서 쿠퍼의 이론까지는 지금 이제 가지 않을 거고, 하여간에 두 개가 이제 포텐셜이 네가티브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른바 쿠퍼 페어가 돼요. 쿠퍼 페어.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게 쿠퍼 페어라는 거를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걸 맨 처음에 이제 쿠퍼가 이런 거를 이제 밝혀놔요. 이게 바딘, 쿠퍼, 슈리퍼가 되는데, 바딘이 이 사람이 노벨상을 벌써 하나 받았었거든. 노벨상을 하나 받고서,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바딘이 뭘 가지고 했느냐면은 트랜지스터의 원리를 발견을 하고 셔클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셔클리가 아마 실험을 해서 뭔가를 봤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데 그 바딘이 설명을 했나 봐. 그래서 세 사람이 이 노벨상을 하나 받은 다음에 이제 바딘이 그거는 어디서 받았냐? 벨랩에서 받았어. 그래서 바딘이 이제 어바나 샴페인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바딘이 암만 해도 슈퍼컨덕티비티를 풀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바딘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쿠퍼를 불러들여요. 쿠퍼는 이제 그때 포스닥이었어요. 그래서 쿠퍼를 이제 리서처로 포스닥으로 불러들여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를 풀려면은 자기가 아는 거가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의 사람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좀 더 넓은 거를 봐야지만, 넓은 픽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쿠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쿠퍼는 이게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하이 에너지 피직스를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이 에너지 피직스에 있는 지식을 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딘이 대가지만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하이 에너지 피직스를 하는 이제 쿠퍼를 불러들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쿠퍼가 와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 쿠퍼 페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뭐
굉장히 슈퍼컨덕티비티의 에센스가 이 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실마리를 못 찾다가 그때 이제 슈리퍼한테 이제 일을 맡겨서 슈리퍼가 뭘 하냐면 비세스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요. 슈리퍼는 수업 시간 처음 옛날 얘기가 많은데 슈리퍼는 다 옛날에 한 번씩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일반 대중을 위해 가지고 슈리퍼는 이게 바딘을 찾아갔어. 바딘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이 세마이콘덕터를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바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바딘이 슈리퍼한테 세마이콘덕터보다도 더 아주 어트랙티브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한번 풀어봐라 그래가지고 초전도 문제를 이렇게 던져주게 되지. 이제 바딘이 초전도 문제를 던져주니까 이제 슈리퍼가 선생이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슈리퍼가 보통 불만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지금 40몇 년 동안 안 풀던 문제를 갑자기 자기 물리 시작한 지 며칠 된다고 말이야. 그거를 나한테 풀라 그랬느냐. 그래가지고 거의 1년 이상이 지나고 그래도 뭐 전혀 실마리가 안 풀리거든.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지. 깨달은 게 뭐냐면 란다우도 저 문제 풀려고 달려들었고 파인만도 저 문제 풀려고 달려들었고 아이징 모델 푼 사람 누구지? 앙사가도 저거 달려들었고 하여간에 세기의 대가들은 다 달려들었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양대학학을 만들어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한 번씩 여기에 들어왔고 뭐 런던도 다 시작해가지고 이거 풀다가 보니까 뭐 실마리라도 뭐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느낀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도 못 푼 건데 나보고 풀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불만이 쌓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슈리퍼가 이거를 풀다가 안 돼가지고 선생을 또 찾아가가지고 뭐 강사가도 못 풀었고 뭐 파인만도 못 풀었고 뭐 란다우도 못했고 뭐 다 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나보고 풀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 바딘이 다시 슈리퍼한테 야 그래도 6개월만 더 해봐라 6개월만 더 해봐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하다가 그거를 이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듣기로는 그냥 슈리퍼가 어느 날 무지무지하게 열받아가지고 짐을 탁 싸들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 여기 이제 시카고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뉴욕으로 돌아가가지고 뉴욕 공항에서 그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다가 뉴욕 공항에서 뉴욕 맨하탄의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처음으로 생각을 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구나 그러고서 그냥 지하철 타고 공항으로 와서 다시 시카고 공항으로 가가지고 내려와서 여기 어바마 샤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가 동진이보다 나이가 좀 많겠다. 뭐 정대보다도 나이 어렸을 나이 정도 되는데 그거를 딱 풀고서 근데 선생이 그때 없었다 그러더라고. 어바마 샤프이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초전도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애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냥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서 말이지 내가 풀었다. 그 여러분들 그 일리노이 대학에 가면 조금 이따 나오지만 헤벤 슐리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80이 넘었고 아직도 은퇴는 했지만은 아직도 나와서 맨날 사무실 나와서 공부하는 슐리터가 있는데 슐리터가 그때 뭐냐면 어바나 샴페인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었거든. 교수 생활하고 있었는데 대학원생이 그냥 자기를 붙잡고 풀었다 초전도 문제를 풀었다 그러니까 그때 슐리터가 얘가 완전히 실성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슐리터의 직접적인 얘기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짐 싸들고 이게 뉴욕에 도망쳐가지고 지하철에서 이게 풀어봐. 그래서 요전에 슈리코,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내가 요전에 슈리코 왔었잖아. 슈리코 왔을 때 내가 그거를 물어봤더니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 지가 선생님을, 바딘을 얼마나 존경을 하는데 내가 짐 싸들고 도망칠 놈이냐. 도망칠 놈은 아니고 도망칠 분이냐 뭐 이러면서 지하철에서 뉴욕에서 푸는 거 맞다 그러더라고. 뉴욕에서 풀었는데 제가 도망친 게 아니고 뉴욕에 있는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그때 나도 이제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일을 하면은 내가 그 애들 학생들 이 교육상 내가 뭐 짐 싸들고 도망쳤다 뭐 그런 얘기 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에 뉴욕의 지하철에서 푼 거는 맞.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이게 S가 왜 들어갔느냐? S가 왜 들어갔냐? S가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찾아냈다는 게 그게 S의 한 얘기예요. 슈리코가. 이 슈리코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딱 구한 다음에 이 그라운드 웨이브 펑션의 이 그라운드의 웨이브 펑션을 구하고서 선생한테 선생을 드디어는 만나가지고 선생한테 그거를 딱 보여주니까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치 바디디 대치 그러더니 바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2주 동안에 46년 동안 안 풀리던 모든 문제들을 풀 거다. 그러니까 슈리코가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 이게 자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가져가긴 했는데 선생이 이게 그 안 풀리던 문제가 다 풀릴 거라고 도주내로. 그러더니 이제 바딘의 역할이 이제 거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딘이 뭐냐면 매일 그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슈리코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슈리코가 딱 전화 받으면 이제 뛰어와 보면 또 한 문제 풀어놨고 또 한 문제 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공식들이 보면은 그 바딘 누구의 공식? 바딘 누구의? 바딘 뭐.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쿠퍼에서부터 어떻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파헤쳐보자. 자, 그러면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보자. 슈레딩거 방정식. 자,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는데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이냐면은 두 가지 입자가 있을 때 슈레딩거 방정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고체네. 여기에 지금 고체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고체가 있으면 그 안에 일렉트론들이 있고 일렉트론들이 이제 하나둘씩 요 안에 이제 쌓여가는데 모멘텀 스페이스에다가 여기다가 보면은 일렉트론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안에부터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싸서 들어가서 맨 마지막 차가지고 이렇게 되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PF라고 얘기를 하고 페르미 서페이스라 그러지. 거기까지 이제 일렉트론들이 이제 다 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질문이 뭐냐면 두 개의 일렉트론이 이제 밖에 있어요. 페르미 레벨 밖에 있어. 그러면 두 개의 일렉트론이 페르미 레벨 밖에 있다는 얘기는 이 페르미 레벨 밖에 있는 일렉트론들은 에너지가 안쪽에 있는 놈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요. 우리 카이네틱 에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놈이 지금 스핀업이고 쿠퍼 페어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쿠퍼 페어를 스핀 다운이고 이쪽에다가 K라고 쓰면 이쪽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K야. 서로 반대쪽에다가 일렉트론이 있는 거는 모멘텀 스페이스 하나는 K이면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K가 된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페어를 잃은 놈은, 이 페어를 잃은 놈인데 이게 지금
두 개의 일렉트론이 있어요. 근데 이놈이 이제 쿠퍼 페어를 이루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쿠퍼 페어를 이루고 있으니까 두 개 사이에 인터랙션은 무슨 인터랙션?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사이 인터랙션 V, R1, R2는 어떻게 되냐면 R1, R2는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이다. 자, 이 두 개는 이제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게 V가 암만 작아도 어트랙티브만 하면 에너지가 페르미 레벨 밑으로 들어간다. 에너지가 페르미 레벨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유도를 해내겠다. 에너지가 페르미 레벨 밑으로 들어간다. 너무 작게 썼네? 좀 크게 쓸까? 뒤에 있는 사람 위해서. 에너지가 페르미 레벨 밑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놈들보다도 이 지금 페르미 레벨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도 에너지가 더 낮다. 이게. 자, 지금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놓고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를 놓고서 이거를 R1-R2를 말이지. 이렇게 R로 놓고 2분의 R1 더하기 R2를 라지 R로 놓고서 이 두 가지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 센터로 매스 코디네이트하고 그 다음에 렐라티브 코디네이트가로 네이트로 바꿔가지고 센터로 매스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죽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원바디 프라블럼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바꿔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일렉트론이 있을 때 두 개의 일렉트론의 이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면 R1-R2라고 이렇게 쓰고 두 개의 웨이브 펑션이 있어요. 두 개의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K는 어떻게 되느냐면 K의 F보다 컸어. 왜냐하면 두 개의 일렉트론들이 페르미 서페이스 밖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GK 이렇게 써놓고서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K가 R1-R2에다가 이렇게 한번 썼다고. 이게 뭐냐면은 스핀 업다운인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스핀 싱글렛을 보면 1, 0, 0, 0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루트 2분의 1 써놓고 첫 번째 것이 스핀이 업이고 그 다음에 다운해서 마이너스 1을 다운 업. 이거를 지금 뒤에다가 쓴 거는 저렇게 됐어요. 스핀 싱글렛은 스핀 싱글렛은 뭐냐면은 이게 안티시메트릭하지.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시메트릭한 파트를 써야 되니까 코사인으로 썼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넣느냐면은 이 수식에다가 이제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 넣자. 이거를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 이제 넣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미분을 두 번을 해봐. R1에 대해서 미분을 두 번 하면은 K 자승이 이렇게 나오지. R2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K2 자승이 나오니까 요 항은 카이네틱 항인데 그거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자, 이런 수식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것이. 자, 양변에 코사인의 K가 R, DR을 이제 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코사인하고 코사인 여기 K하고 K 프라임이 같기 전에는 다 오실레이션 하는 항으로 돼가지고 다 날아가니까 이 항이 얼마가 되느냐면 자, 수식이 이제 이런 수식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수식이 나와. 이거 지금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여간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있고 그 바로 밖에 두 개의 일렉트론이 쿠퍼 페어를 형성을 하면 쿠퍼 페어 형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트랙티브 포스가 작용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게 스테이블한 페어를 이룬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거는 이제 수학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수학으로 뭐 오긴 왔는데 여기서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은 포텐셜 항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트랙티브 포스가 있는데 어트랙티브 포스가 뭐 종류가 많겠지. 네거티브만 하면 되니까 어트랙티브 포스가 있는데 말이야. 이 어트랙티브 포스가 지금 있는데 그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서 쿠퍼가 뭐냐면 쿠퍼가 한 일은 하여간에 페어를 이루면은 안정돼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면 이게 형성이 되는 순간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테이블한 오브젝트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여기서 쿠퍼의 그 천재성이 어디서 발현이 되느냐면 구체적으로 VKK를 말이지 이거를 쿠퍼가 어떻게 가정을 하느냐면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데 KK 프라임 이거 끌어내려면 이거 뭐 어려운데 이거 뭐 그냥 과감하게 어트랙티브 포스니까 마이너스로 그냥 마이너스 콘스탄트로 이렇게 놓자. 그 어디서냐면은
이 K가 뭐냐면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페르미 레벨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놓고서 여기에 지금 한 놈이 있다, 여기 한 놈이 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인데 그거보다 밖에 있으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더 높은 거예요. 카이네틱 에너지가 더 높은데 여기 있는 두 놈은 이게 에너지가 안에 있는 건 페르미 레벨보다 카이네틱 에너지가 조금 높다. 그러니까 EF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사이에 있는 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V고 그 다음에 이거를 0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자. 구체적으로 정말 다 계산을 해서 넣더라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쿠퍼가 아주 대담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여기에 어트랙티브 포스가 무진장 간단한 어트랙티브 포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젤리움 모델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 간단한 어프록시메이션의 포텐셜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쿠퍼의 어섬션은 뭐냐면 이놈이 네가티브만 하면 근데 밖에 있는 모든 쿠퍼 페어가 아니고 페르미 레벨 그 근처에 있는 놈들만 해가지고 그놈이 만약에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갖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의 그러면 요거를 마이너스 V를 여기다 넣으면 본래의 V는 뭐냐면 K하고 K 프라임의 함수였는데 거기에다가 콘스탄트를 넣어버리니까 이놈이 지금 복잡한 다른 함수였는데 이놈을 그냥 콘스탄트로 내버리니까 요놈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도 쿠퍼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아마 쿠퍼 그냥 풀어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근데 이제 쿠퍼는 뭐냐면 세상을 단순하게 이렇게 보자. 네가티브 포텐셜만 있기만 하면, 어트랙티브 포스가 있기만 하면, 그런데 그 어트랙티브 포스를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폼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었어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보면 여기도 GK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GK가 있잖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시그마를 이렇게 K에 대한 서메이션을 하면 왼쪽에는 GK 있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 있니? 시그마에 GK 있고 오른쪽도 시그마에 GK가 있잖아. 그거를 서로 캔슬링을 시켜가지고 보면 그러면 이게 V분의 1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그마 K에다가 K 이렇게 써놓고 2 엡실론 K 마이너스 2라는 이러한 공식을 이제 얻게 된다. 요거 여러분들 이게 모든 K를 서메이션 하라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인테그랄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할 때 항상 서메이션 했다가 인테그랄로 쫙쫙 바꿔버리잖아. 고체 무대에서. 그거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면 K에다가 KF 이렇게 써놓고 이제 쿠퍼가 어떻게 해서 노벨상을 받았느냐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페르미 페르미 레벨보다도 얼마만큼 더 높은 데서 일어나느냐 그 차이만을 놓고서 지금 계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쿠퍼가 몇 줄만 더 나가면 이제 쿠퍼의 노벨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N0 써놓고 이게 K에 대한 서메이션을 뭘로 바꾸느냐 하면 에너지에 대한 서메이션으로 바꿀 때 여러분 density of state 앞으로 하나 나가는 거 고체 물리에서 이제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모멘텀 스페이스에 대한 서메이션을 에너지로 바꿀 때는 이게 N0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비록 2년 전에 배워서 다 까먹었지만 이 정도는 기억하지, 그치? 네.
N0 써놓고, 뭐 N0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이게 로가리즘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2배, 이렇게 써놓고, 자, N0는 뭐냐면 density of state at the Fermi level. 그 다음에 V는 뭐냐면은 potential energy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weak interaction limit. interaction 또는 recoupling limit. Otherwise, strong coupling limit. Otherwise, strong coupling limit. 이 strong coupling limit를 만약에 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엘리아시버그 시어리를 가지고서 넣어야 돼. 엘리아시버그 시어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게 포텐셜 같은 것들을 저렇게 간단하게 놓지 않고 진짜로 넣어가지고 다 풀어내야 되는 그게 이제 엘리아시버그 이퀘이션이고, 이 엘리아시버그 이퀘이션을 MGB2에서 2밴드를 다 넣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포텐셜 다 넣어가지고 페르미 서페이스 저거 인테그레이션 할 때 페르미 서페이스가 동그랗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 모양까지 다 쪼개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이제 최영준 교수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영준 교수가 이제 그거를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 정도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최영준 교수가 한 거는 디테일하게 잘라서 다 했다는 거지. 그 엘리아시버그 이퀘이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직접 풀진 못하더라도 남이 풀어놓은 거를 보고서 어떤 원리로 해서 갔다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엘리아시버그 이퀘이션을 가지고 할 때는 N0하고 V가 굉장히 크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같이 했던 이런 심플 어프록시메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잘 맞지 않고 구체적으로 포텐셜 넣고 적분을 할 때 페르미 서페이스 적분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크다는 게 1보다 크다는 거예요. 1보다 클 때 1보다 그러니까 그냥 큰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작으면은 그냥 이게 되는데 이게 그리 작지 않잖아. 1보다 오더 오브 원 정도면은 오더 오브 원 정도 되면은 뭐 당연히 엘리아시버그 이퀘이션으로 풀어야지. 뭐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값은 내가 원전을 이제 찾아본다든지 뭐 그래야 돼. 아마 원전에도 없을지 몰라. 한참 후에 가서 엘리아시버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포텐셜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다. 그런데요. N0 곱하기 V의 값이 뭐 클래식 슈퍼컨덕터는 0.3보다 작다. 대충 뭐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0.3보다 웬만한 경우에는 다 작아서 그 저희 어프록시메이션이 그래도 웬만큼 맞는데 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레드 같은 거, 납 같은 거 있지. 나이오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트롱 카플링 리미트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엘리아시버그 이퀘이션을 다 풀어야 되고. 그러면 density of state를 따로 구하고 뭐 옵티컬 메저먼트 같은 걸 해서 따로 구하고 포텐셜도 따로 구하고 해서 일렉트론 포넌 인터랙션 포텐셜 있지. 그거를 구해야 돼. 근데 그거를 엘리아시버그 이퀘이션을 딱 구하잖아. 그러면 일렉트론 포넌 인터랙션을 나타내고 있는 콘스탄트가 터널링에서 나온 거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엘리아시버그 이퀘이션 가가지고 포논의 스트럭처까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논이 어떤 포논이냐, 어떤 포논이 영향을 줘가지고 됐느냐. 그러면 아까는 V를 콘스탄트로 나왔지만 V가 사실은 뭐냐면 오메가의 함수거든. 오메가는 이제 프레퀀시.
그러면은 프레퀀시가 V 속에 다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스트롱 커플링 리미트에서는 V의 오메가를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러면 V의 오메가가 텀널링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포노널 스펙트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하면은 그게 맞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스트롱 커플링 리미트의 일리아시버그 이퀘이션이 진짜로 프레딕션한 것처럼 그것들이 두 개가 매치가 되는가,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포논 메디에이티드 일렉트론 커플링이니까 그러면은 일단 온도도 낮고 그 초전도 전이가 일어나는 온도도 낮고 하니까 포논의 그 스펙트럼에서 딱 기대하기가 어쿠스틱 포논일 것 같은데 그러면 엘리아시버그에서는 그렇게 속단하지 않고 모든 어쿠스틱이건 옵티컬이건 그 포논 스펙트럼 두 개를 다 가능하다고 상정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쿠스틱만 넣을 거냐 옵티컬까지 넣을 거냐 둘 다 넣어가지고 할 때 옵티컬이 별로 관여를 안 하면은 어쿠스틱만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무조건 거의 어쿠스틱이라고 보면 되는 종류. 보통 이제 어쿠스틱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끝까지 와서 그 다음에 요게 사실은 이 앞에 부분이 뒤에 부분보다 작아가지고 이게 요거를 해가지고 쿠퍼가 이제 요거 했으면은 쿠퍼 노벨상 못하지. 근데 그 후속타가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수식을 다시 한번 써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쿠퍼 페어를 형성을 했을 때 쿠퍼 페어의 페어링 에너지, 쿠퍼 페어의 이런 결론을 얻었어. 이게 이제 이거를 넣고서 쿠퍼가 이제 상을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쿠퍼가 이거 딱 하고서 이게 뭐냐면 자, 에너지는 아까 뭐의 에너지였지? 두 개 일렉트론이 있어가지고 두 개 일렉트론이 토탈 에너지야. 그거 슈레딩거 방정식에 E라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E에. 그 다음에 2EF는 뭐냐면은 2EF는 페르미 레벨까지의 페르미 레벨의 에너지예요. 우리가 쿠퍼페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카이네틱 에너지는 페르미 레벨 밖에다가 카이네틱 에너지 이런 페르미 레벨 밖에다가 일렉트론 두 개를 넣고 둘 사이의 인터랙션이 뭔지 모르지만 둘 사이의 인터랙션이 만약에 V라고 하면 V가 굉장히 심플한 V지만 V라기만 하면은 인터랙션이 있어서 두 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잡아다니면은 토탈 에너지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놈이 페르미 레벨에서의 두 개 일렉트론 페르미 레벨까지 차 있는 두 개 그거보다도 에너지가 더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안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꽉 차 있는데 그놈보다도 에너지가 더 낮은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V가 있기만 하면 만약에 V가 0이면 어떻게 되니? V가 0이면 에너지는 2EF가 돼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놈보다 더 에너지가 작을 수가 없어. 근데 V가 0만 아니면 V가 있기만 하면 V가 0만 아니면 V가 0보다 크기만 하면 0으로 가는 리미트가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가 지금 형성한 것보다도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쿠퍼 페어가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쿠퍼 페어가 스테이블하게 형성이 된다.
컷오프 프리퀀시 정할게요. 그 퍼미 서피스 근처에서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N0로 일정하게 봐도 무방한 코 넓이를. 요거? 그러니까 요거? 오메가 C를 정할 때 오메가 C는 사실은 그 쿠퍼가 오메가 C라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오메가 C가 뭐에 거의 비슷한 양이냐면 이게 두바이 프레퀀시하고 거의 비슷한 양. 컷오프 프레퀀시. 포논이 이게 바이브레이션 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에너지는 아니고 굉장히 작은 에너지일 건데 그게 이제 포논하고 인터랙션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퍼미 템퍼러처 기준으로 조금만 더 커지는 거지. 두바이 템퍼러처. 그렇죠. 그러면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랑 같이 물려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density of state는 일렉트론의 density of state지. 그러면은 오메가 C가 포논이랑 관계가 있다고. 포논이라고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사람들이 이거를 왜 못 풀었느냐면은 그러니까 프로일리라는 사람이 말이야. 프로일리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면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인터랙션이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를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제시를 해놓고도 왜 사람들이 쿠퍼 페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이거를 얘기를 못했느냐 하면은 이유는 퍼터베이션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퍼터베이션으로 풀었던 게 아니야. 뭐 상당히 아주 굉장히 멋있는 VKK 프라임을 마이너스 V라고 놓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니?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퍼터베이션으로 풀지. 퍼터베이션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하니? 지금 프리한 경우에 문제를 푼 다음에 포텐셜이 굉장히 작으면은 거기에 포텐셜을 우리가 해밀토니안에서 H 프라임이라고 놓고서 퍼터베이션으로 문제를 풀거든. 근데 이 문제는 퍼터베이션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풀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봐요. 이거를 보면 V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니? V가 작아지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NV분의 1이야. 이런 꼴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퍼터베이션 이거 테일러 익스펜션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테일러 익스펜션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V분의 1 V분의 1의 자수 퍼터베이션이 안 되는 문제거든, 저기가. V가 작을 때가 퍼터베이션 아니야? V가 작을 때 우리가 뭐를 익스펜션을 하면 V에 V자승에 V3승에 이렇게 돼가지고 작으니까 V자승, V3승 다 잘라버리고 V만 가지고 한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분모로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트랙티브 포스가 있을 때 두 개의 일렉트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게 너도 나도 많이 아마 덤벼들었을 텐데 아무도 그거를 풀어내지 못한 거는 퍼터베이션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랬고 잠시 후에 보면 알겠지만 거기서도 지금 BCS 이라는 퍼터베이션 문제를 퍼터베이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질문? 지금 오늘 뭐 시작부터 사실은 굉장히 쉽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틴캄 할아버지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거라. 요 BCS만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 근데 BCS는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넘어야 될 산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체 물리를 하면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고, 여러분들이 플라즈마를 공부하면은 한 번은 넘어야 되는 산이고, 피직스를 공부하면 한 번은 넘어야 되는. 진짜 피직스. 여러분들 프랙셔널 퀀텀 홀 이펙트를 공부했던 러플린이
고체 물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프랙셔널 컨트롤 이펙트를 할 때 문제를 풀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냐 도서관 가서 찾아봤더니 해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플라즈마 피직스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벌써 사람들이 다 풀어놓은 거야. 그 요즘에 와서 강연할 때 그 얘기 쭉 하고 있잖아 자기가. 몇 가지 베이직하고 아주 펀더멘탈한 것들은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도는 알아놔야 되는 아주 가장 베이직한 건데 오늘은 뭐를 했느냐 하면은 쿠퍼 페어가 어떻게 해서 스테이블한 오브젝트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했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넘어야 될 건데 이제 조금만 하나 더 넘어가면은 이제 나머지는 산수니까 개념적으로 산수는 그냥 계산하면 돼.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쫙 넘어갈 텐데 다음에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쿠퍼가 두 개씩 짝을 줬어요. 그러면 두 개씩 짝을 준 이 지금 고체 내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있는데 다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줬어요. 이놈도 두 개씩 짝을 줬고 저기 있는 놈도 두 개씩 짝을 줬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짝을 어떻게 질 거냐 하면은 10의 23승계가 있어요. 10의 23승계 중에서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줘. 근데 10의 23승계 중에서 너무 크다. 우리 그냥 100개라고 하죠. 큰 거는 마찬가지니까. 제일 많이 쌍을 지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되느냐면 50가지가 있지. 50쌍을 줄 수 있지. 49쌍을 줘도 되고 48쌍을 줘도 되고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면 50쌍이 다 만들어질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 10쌍만 만들어질 거고 그럼 어떻게 쌍을 지을 거냐 어떻게 쌍을 줘가지고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들어낼 건가 이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일 고민을 많이 한 게 누구냐면 바딘이지. 바딘이 말이야 이게 쌍을 지려고 그러니까 두 개씩 쌍을 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다 이게야. 예를 들어서 100쌍 중에 100명이 있는데 둘씩 쌍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100개 중에 2개를 꺼집어내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지? 100 콤비네이션? 2? 그러면 98개 남나? 98개 중에서 다시 2개를 쌍을 줘야 되지? 10의 23승계를 놓고서 쌍을 짓는데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바딘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실마리가 잡히질 않아가지고 그럴 때 이제 슈리퍼한테 슈리퍼야 6개월만 더 한번 고민을 해봐라.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뭐가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라.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를 어느 날 지하철석에서 맨하탄의 그 맨하탄 지하철을 가면 또 얼마나 더럽고 해변없는지 몰랐는데 서울 지하철 같이 이렇게 깨끗하고 그러잖아. 그거로 지나가면서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알아냈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적어도 이거는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까지 올 때까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닐 거다 이게. G에 K1, K2 해가지고 이게 몇 개가 있냐면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CK에 자 첫 번째 거 C-K에 다운 자 첫 번째 거 K1 CK2 CK2 다운 해가지고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쿠퍼 페어의 개수만큼 이렇게 있고 그렇게 있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파티클이 하나도 없는데 쿠퍼 페어 쌍들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거를 만약에 모든 경우를 다 더하면은 이 개수가 너무도 많아가지고 뭐 10에 여기서 계산한 거는 이 경우의 수를 보니까 10에 10승에 20승보다도 더 많은 이러한 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나니까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어요. 절대로 없었어. 그런데 이 웨이브 펑션을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아이디어를 짜는 게 누구냐면 슈리퍼고
BCS의 웨이브 펑션을 바꿀게. 그라운드 웨이브 펑션을 무지무지하게 간단한 그라운드의 웨이브 펑션을 간단한 UK, VK 써놓고 C대가 이렇게 썼던 요게 슈리퍼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이다 이게. 요 슈리퍼가 어떻게 해서 요 웨이브 펑션까지 만들어내고 이 웨이브 펑션이 어떠한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요. 왜 그러냐면 위반곡을 쓰면은 경우의 수가 10의 몇 승이냐면 10의 10승에 20승에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은 경우의 수가 모르는 게 6개 하나만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슈리퍼의 아이디어고 슈리퍼가 이거를 만들어내놓고서 너무도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이 방식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저 웨이브 펑션을 구체적으로 넣고서 이제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이제 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 됐지? 수요일 날 그래서 몇 시 하지? 아침에 9시? 9시 받아. 여기서 합시다. 9시. 이거 수요일 날은 저녁 때 안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하자. 외국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온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없는 거요? 수요일 날 저녁은 없다고. 아, 네. 11월 달은 아마 거의 월요일 날, 수요일 날은 두 번씩 계속 할 거고. 공부하고 싶은데 조금 해서 미안하네. 걱정하지 마라. 11월 달 되면은 12월까지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뭐지? 원하는 사람은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쭉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쭉 해서 책 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BCS 이론 같은 거 한 2달 내로 이거를 웬만큼 다 소화하기만 해도 큰 수학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Mountain of the Truth. 진리의 산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BCS 하나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BCS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고, 대신에 이제 뒤에 못 나가고 이러는 것들은 내가 끝까지 한번 좀 해서 할 테니까 방학 동안에도 계속 해주고 싶어요. 물리가 이제 굉장히 쉬워지거든. 대신에 그 포멀리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우리 때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잘하기만 하면 우리 때보다도 훨씬 물리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못하면은 물리가 한없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 왜냐하면 패스 인테그럴 포멀리즘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콘덴스 메러가 앞으로 아마 몇십 년을 이제 좌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콘덴스 메러를 하는 사람이면은 슈퍼콘덕티비티, 마그네티즘, 페이스 트랜지션 이쪽을 뻔히 이제 알아야 물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재미날 거예요, 세상이. 익사이트할 거예요. 저보다 물리하는 사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